기습적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은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식고 있는 듯해도 근원적인 문제인 주택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의 집값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줄도 꽉 막혀가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우리 살림이 또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현장을 뛰는 저희 TV조선 취재 기자들도 함께 오늘 출연을 할 텐데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또 이유경 경제부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먼저 대책 발표 이후에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대책 발표 전에 워낙 아파트 시장이 불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책이 나온 직후에 갑자기 이제 냉각됐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그야말로 이제 올스톱 됐는데요. 6.17을 기점으로 해서 호가가 1, 2억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에 계약 해제 신고 건수가 164건에 달합니다.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건수도 14건에 달합니다. 네. 특히 그 8, 9억대 집이 많아서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됐던 서울의 외곽 지역, 노도강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매수 문의가 이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대책의 규제의 강도가 셌고 또 네.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한 몇 주 정도는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된 걸 보면 집값 거품을 좀 빼겠다는 정부의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급등하던 집값의 어떤 상승 속도를 늦춘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책 효과를 전문가들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만 봅니다. 그 15억 이상 고가의 대출을 금지를 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전례 없는 규제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효과가 반년밖에 안 갔었습니다. 당시에도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급 대책이 제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상승폭을 키웠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후속 대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공급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어제였나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세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금으로 때려잡진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와 그리고 진성준 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거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냥 하지 말자.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조치, 공급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조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이 결국에는? 일단 단서가 붙었죠. 최후의 조치로 세금 조치를 거론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기간에 세금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20년에 집값이 막 오를 때 100분 토론인가 마치고요.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서 굉장히 설화를 겪었었는데 만약에 세금 문제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사실 2022년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민심 위반이 아마 종부세 확대였을 겁니다. 종부세 그 부과 가액을 공시가 11억 원으로 정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의 절대적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큰 폭으로 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패한 원인이 됐었는데 저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건드릴수록 민심 이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으로 절대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세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불안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세금 정책을 최후의 정책으로 쓰겠다. 그러면 최후의 정책이 보통 뭐가 나오냐면 제일 센 게 최후로 나오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세금 정책이 그만큼 무거운 정책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바로 이전의 진보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이렇게 뭔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아주 많이 폭탄을 때렸더니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거래가 잠기면서 주택가격 오히려 올라가는 건 멈추질 않았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전 선거에서 0.73% 패배했는데 그 당시에 한 민주당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딱 얘기였습니까? 서울에서 종부세 피해를 본 만큼 표가 빠졌다. 그만큼이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화약이 될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건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집값은 뛰었죠. 그리고 세금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지적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세금을 건드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결국 저렇게 강한 대통령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들이 수반되는 팔러시 믹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정책을 통해서 불장을 냉각시켰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공급을 확충시켜줘서 수요 부분을 충족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공급 대책 전에 왜 이렇게 강한 정책을 내놓았느냐라는 것은 좀 아까 우리 이유경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불장이거든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불장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오르면은요. 오른 데서 내려갈 때마다 또 굉장히 뭐랄까요? 신음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명소리.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오른 건 100% 올랐는데 거기서 5%만 빠져도 비명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일단은 눌러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강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출금은 6억으로 묶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결국 공급할 수 있는 땅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세금 문제까지 꺼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당장 쉽진 않잖아요. 이게 뭐 땅을 새로 구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 공급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서울에서 유휴지 같은 거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들이 서울 근처에는 사실 폐교된 학교들은 많지 않은데 학교를 쓴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쓰던 데를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주민센터들을 인근 건물의 1, 2층으로 빼는 뭐 이런 방식의 공급들도 게릴라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마지막 방법도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서울 주변에 띠와 같은 그린벨트를 두었었는지에 대한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함부로 이제 해제했을 때 가지는 또 부정적 작용들도 있고 왜 그런 띠와 같은 그린벨트를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무분별화 확장 같은 것들을 일종의 그 띠로 막아놓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완충지대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사실 그리고 저희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뛰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집이 부족하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실 인구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될지에 대한 미래 플랜까지 생각해 보면 이 서울 주변의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늘린다는 건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신도시
신도시 3기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2022년 이후로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주택 그 분양할 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요. 네. 공사비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PF 시장 등이 위축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결국은 3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사실 서울 주변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쉬운 일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도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이 쉽지 않다. 아파트를 지으면 또 뭐 분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당장 공급되는 게 또 아니고 2년 내지 3년은 또 기다려야 이제 또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신도시 3기도 변변치 않은데 4기를 또 만들면 그게 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투자 안 좋게는 투기까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0명 중 7명이 1년 안에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사고 싶냐 물어보니까 전월세에서 자가로 바꾸고 싶다라는 대답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인간 지표라고 하죠. 주변의 얘기를 봐도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이 네. 있어도 또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이번에는 집을 사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발표 대책 당일에도 신용 한도 대출이죠.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 마이너스 통장의 약정액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중은행 두 곳의 규제 당일 약정액이 전날보다 795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배나 폭등을 한 겁니다. 신용대출도 연봉 이내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대출을 받아두고 나중에 집을 살 때 이걸 써야겠다.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